54장 필립이 공인회계사 수습 계약을 하기 위해 받은 시험이 그대로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자격도 되었다. 그는 성누가의학교를 택했는데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이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여름학기가 끝나기 전인 어느 날 그는 상경하여 그 학교 학생 주임이라는 사람과 만났다. 그에게서 하숙집 일람표를 하나 얻어서 허술한 집에 하숙을 정했다. 병원까지 걸어서 2분 거리로 무척 편리한 장소였다. 시체 해부를 어느 부분부터 할지 정해야 해요. 다리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소. 대부분 그렇게들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쉬운 모양이죠. 학생 주임이 말해주었다. 첫 강의는 11시부터 시작되는 해부학이었다. 그래서 필립은 10시 반쯤 설레는 가슴을 달래고 발을 절름거리며 큰 길을 건너 의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 바로 안에 강의 시간표와 축구 시합 일정표, 그 밖에 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는 되도록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볼 생각도 없이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았다. 젊은 학생들이 연달아 들어와서는 우편함에 꽂힌 편지를 찾고 무언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학생 도서실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러나 대여섯 명의 학생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다. 대개 자기와 같은 신입생인 것 같았다. 게시판을 다 훑어보고 정신을 차려보니 유리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표본 진열실인 듯 했다. 강의 시간까지 20분은 넉넉히 남았으므로 그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병리학 표본 진열실이었다. 얼마 뒤 18이 될까 말까한 청년 한 사람이 그에게로 오더니 물었다. 실례지만 1학년입니까? 그렇습니다. 필립은 대답했다. 강의실을 아십니까?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그럼 같이 찾아보죠. 두 사람은 표본 진열실을 나와 진하고 연한 두 가지 붉은색으로 칠한 어둡고 긴 벽을 따라 복도로 들어섰다. 많은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이쪽인 것 같았다. 해부학 교실이라는 표말이 붙은 문 쪽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많은 학생이 모여 있었다. 좌석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필립이 들어간 바로 그때 조수한 사람이 들어와 계단식 교실 맨 아래 테이블에 물을 가득 담은 컵을 놓고 골반 하나와 좌우 대퇴골 둘을 가져왔다. 그 뒤에도 계속 학생들이 들어와 11시 정각에는 교실이 가득 찼다. 학생 수는 약 60명쯤이었다. 대개 필립보다 젊고 어딘지 어려 보이는 듯한 18 전후의 청년들이었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붉은 수염을 더욱이 길렀으며 거의 30은 돼 보였다. 또 한 사람은 검은 머리에 키가 작은 학생으로 그보다 한두 살 적어 보였다. 안경을 끼고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사람도 있었다. 강사가 들어왔다. 카메론 씨라는 콧날이 곧은 호남이었다. 그는 이름을 쭉 부르고 나서 짧은 훈시를 했다. 흔하지 않은 고운 음성으로 곧잘 말을 골라 쓰는 버릇이 있는 모양인데 어쩐지 그러한 주의 깊은 어느 배합의 의식적인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목소리로 사야 할 참고서의 이름을 한두 개 떼고 또 해골은 꼭 하나 사두도록 권했다. 그는 해부학에 대해 정열적으로 설명했다. 의과 공부를 한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또 해부학을 알아두면 미술 감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필립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카메론 씨는 왕립미술학원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도쿄대학 강사로 일본에 오래 머문 일도 있다고 한다. 미의 감상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듯 했다. 제군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질력나는 공부를 하게 될 거요. 그는 기분이 좋은지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것은 마지막 시험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 잊어버릴지도 모르오. 하지만 해부학만큼은 배우지 않고 지내기보다 배워서 있는 편이 나을 거요.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골반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썩 능숙한 그리고 명석한 강의였다. 강의가 끝나자 아까 병리학 표본실에서 말을 걸고 강의실에서도 옆자리에 앉았던 예의 그 청년이 해부 실습실에 가보자고 제안해왔다. 두 사람은 다시 복도로 나와 조수에게 장소를 물어 찾아갔다. 한 발짝 발을 들여놓자마자 필립은 아까 복도에서 맡았던 사뭇 코를 찌르는 냄새의 정체를 알았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조수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곧 익숙해집니다. 난 전혀 못 느껴요. 그는 필립의 이름을 묻고 게시판 위에 이름표를 보았다. 당신은 다리군 4번.
필립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자기와 같은 관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건 무슨 뜻입니까? 요즘은 워낙 시체가 모자라서요. 하나를 둘이서 하는 겁니다. 해부실은 복도와 같은 색으로 칠한 커다란 방이었다. 벽 위쪽은 훨씬 진한 붉은색으로 칠하고 아랫부분은 어두운 붉은색 테라코타로 꾸며져 있었다. 방의 양쪽 긴 벽을 따라 고기를 담는 접시처럼 골이 파인 철판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벽에서 직각으로 나와 있고 그 위에 시체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대부분이 남자였다. 방부제에 잠겨 있었으므로 모두 꺼멓고 변색되고 피부는 꼭 가죽처럼 보였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져 있었다. 조수가 필립을 한 철판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옆에 한 학생이 서 있었다. 이름이 캐린가? 상대 학생이 물었다. 그래. 아, 그럼 우리 둘이서 이 다리를 맡은 모양인데 남자라 다행이군. 왜지? 모두 남자 쪽이 좋은 모양이군. 여자는 대개 지방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거든. 조수가 말했다. 필립은 시체를 내려다 보았다. 팔과 다리가 여일대로 여위어 형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너골이 무섭게 튀어나와 있고 피부가 팽팽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았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지저분한 잿빛 수염이 나 있고 머리에는 군데군데 퇴색한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다. 눈은 감았는데 아래턱은 축 처져 있었다. 이것이 인간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쭉 눕혀 있는 광경은 무섭고 어찌고 그런 간단한 말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 난 2시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상대 학생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 나도 그 시간에 올게. 필요한 해부기구는 어제 이미 사두었고 괴짝도 하나 자기 앞으로 정해놓았다. 아까 함께 온 그 소년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기분이 별론가? 필립이 물었다. 시체를 아직 본 일이 없어서. 두 사람은 복도를 지나서 학교 문 앞까지 왔다. 필립은 파니 프라이스를 생각했다. 시체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때 받은 무어라 나타낼 수 없는 충격이 되살아났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죽은 자가 조금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짓거리고 움직이고 먹고 웃었을 것이라 생각하자 말할 수 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시체란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한다는 것도 어쩐지 그럴듯했다. 뭘 좀 먹지 않겠어? 새로운 친구가 말했다.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레스토랑식 어두운 방이 있고 그곳에서 학생들은 상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탄산빵을 먹을 수 있었다. 먹는 동안에 갈로 열고 필립은 버터 빠른 빵과 코코아 한 잔을 주문했다. 먹는 동안에 그는 그 소년의 이름이 던스포드라는 것을 알았다. 아름다운 푸른 눈과 곱슬머리는 까만 머리에 하얀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다. 팔다리가 큼직하고 말과 행동이 어젓했다. 그는 최근에 클리프턴에서 왔다고 했다. 종합과정을 밟을 생각이야? 그가 필립에게 물었다. 응, 면허만은 되도록 빨리 따고 싶어. 나도 그래. 하지만 그 뒤에 또 하나 FRCS, 이거는 왕립 외과 의사 회의 급비생 시험이랍니다. FRCS도 치러보고 싶어. 외과가 지망이니까. 학생들은 대개 외과와 내과의 종합과정을 밟았지만 그 중에 특히 야심 많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한 학생은 그 위에 또 런던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장기 코스를 택했다. 필립이 성 누가병원 부속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마침 학제 개혁이 있은 직후여서 1892년 가을 이전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4년 과정으로 졸업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등록한 학생들은 5년 과정을 밟아야 했다. 던스포드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 모양으로 필립에게 일반적인 이수 순서를 말해주었다. 제1회 종합과정 시험은 생물과 해부와 화학 셋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하나 따로 받아도 좋다. 많은 학생이 입학 뒤 석 달 만에 생물학점을 따는 것 같다. 생물학은 최근 필수 과목으로 정해졌는데 그다지 깊은 지식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필립은 해부 시간에 양복 소매에 씌우는 커브를 깜빡 잊고 사오지 않아 그것을 사서 실습실로 돌아와 보니 몇 분 늦었고 이미 실습을 시작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필립의 짝도 시간을 꼭 맞추어 시작해서 열심히 피부 신경을 해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두 사람이 또 다른 쪽 다리를 해부하고 있었고 그 밖에 팔을 째는 사람도 있었다. 먼저 시작해서 미안한데
아, 괜찮아. 어서 해. 말하면서 필립은 교과서를 손에 들고 바로 그 부분의 해부도가 있는 페이지를 열고 관찰해야 할 곳을 들여다보았다. 자네 무척 잘하는군 그래? 필립이 말했다. 예비 과정에서 해부는 꽤 많이 했거든. 물론 동물 해부지만. 해부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반은 해부에 대한 이야기였고 반은 축구 시즌에 대한 예상과 실험 교수와 강의 이야기였다. 필립은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이를 무척 많이 먹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주위 학생들은 모두 젊고 어렸다. 무엇보다 연령이라는 것은 세월보다는 오히려 지식의 문제인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실습 상대인 활발한 유호성 같은 청년은 해부에 관해서는 박사였다. 다소 헛분기가 있긴 했지만 그는 필립에게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필립은 자신의 지식을 깊이 감춘 채 끝까지 그의 말을 잘 들어두었다. 그리고 그가 해부 나이프와 핀셋을 잡고 드디어 해부를 시작하자 상대는 빤히 지켜보았다. 굉장히 말랐군. 유호선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 사람 한 달은 아무것도 못 먹은 모양인데 왜 죽었을까? 필립이 중얼거렸다. 글쎄, 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면 대개 굶어 죽지 않았을까? 그 동맥 자르면 안 돼. 그 말이 맞아. 다른 편 다리를 해부하고 있던 한 친구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 바보 친구는 동맥이 제자리에 없는데? 동맥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상이란 말을 쓰는 거야. 유호선이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마. 잘못하면 손을 베겠어. 필립은 말했다. 손을 베면 말이야. 유호선이 사뭇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얼굴로 말했다. 곧 소독해야 해. 이런 치는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 작년이었던가 아주 조금 바늘 끝만큼 상처가 난 친구가 있었어. 신경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 폐혈증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은 나았어? 아니, 일주일 만에 죽었어. 시체 안치실로 찾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주었지. 그럭저럭 차를 마실 시간이 되자 필립은 허리가 쑤셔왔다. 게다가 점심을 너무 조금 먹어 배가 고팠으므로 무엇라도 먹을 겸 해서 곧 일어나 나갔다. 두 손에는 아침에 복도에서 처음으로 맡았던 어떤 독특한 냄새가 달라붙어 있었다. 핫 케이크의 맛에서조차 그것이 느껴졌다. 뭐 곧 익숙해질 거야. 해부실에 그 냄새가 없으면 서운해질 때가 오게 돼. 유호선이 말했다. 식욕이 이 정도까지 없어진다면 곤란한데? 필립은 핫케이크를 다 먹은 다음 과자 한 접시를 또 먹으며 말했다. 55장 의학생 생활에 대한 필립의 생각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19세기 중엽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의 이야기 쓴 사람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피크위크 페이퍼스에 묘사한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밥 소여 같은 사람은 과거에는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결코 의학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여러 인종이 있었다. 따라서 그 중에는 게으르면서도 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란 한가로운 직업이라고만 생각해서 2년 동안 빈둥거리며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또는 부모들이 성이 나서 더는 학비를 대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마지못해 병원을 등지는 친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이 너무나 어려워 낙제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의기소침해서 공포증에라도 걸린 듯이 그 무시무시한 종합위원회 건물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기껏 외웠던 지식까지 몽땅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유급되어 젊은 학생들의 악이 없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는 겨우 약학부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도 못해 무자격 조수가 되어 고용주가 임의로 하는 불안전한 자리나 겨우 맞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가난과 술 그리고 마지막에는 될 대로 되려는 시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하는 중류층 출신의 청년들로 자기네 집에서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보내오는 돈도 넉넉했다. 그리고 대개 의사의 자제들로 벌써 어느 정도 직업적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들은 앞길도 확실했다. 면허를 따면 곧 병원 근무를 지망한다. 그리고 얼마간 근무하는 동안 선의로서 적어도 한 번쯤은 동양에 다녀온다. 선의 배선자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 일생을 지방 개인병원 의사로 지내는 것이다. 그중 한두 사람은 특히 뛰어나
매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상과 장학금을 받고 차례차례 병원 근무를 마친 다음 나중에는 간부로 하리거리의 진료소를 차리고 간부로 하리거리가 진료소를 차리고 어느 전문 분야의 대가가 된다.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덤으로 자기 칭호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나이에 시작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넉넉히 벌 수 있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필립의 동기생 가운데는 벌써 청년 시대가 지난 사람이 서너선 있었다. 한 사람은 해군에 있었는데 풍문에 따르면 술 때문에 면직을 당한 모양으로 나이는 30세, 얼굴이 붉고 무뚝뚝한 데다 유난히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었다. 또 한 사람은 아내의 아이도 둘이나 있었는데 변호사의 위약으로 가진 돈을 몽땅 잃었다고 한다. 마치 세상이 너무 무거워 못 견디겠다는 듯 언제나 허리를 고양이 등처럼 약간 굽히고 학교 생활도 묵묵히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외우는 것에는 적잖이 고통을 받고 있는 듯 했다. 감정의 움직임도 둔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에 딱할 지경이었다. 필립은 조그만 하숙방에 자리를 잡았다. 책을 정리하고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림이며 스케치를 벽에 걸었다. 손님 방에 있는 2층에는 그리피스란 5학년 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필립은 그와 만난 일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옥스퍼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대개 자기들끼리만 모였다. 젊으니까 무리도 아니겠지만 그들은 여러 일로 자기들처럼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맛보게 하려 했다. 그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떠들지 않고 여유로운 그들의 그만함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피스는 순 많은 빨간 고수머리에 푸른 눈, 그리고 흰 살결에 입술이 붉은 키 큰 청년이었다. 그는 피아노도 웬만큼 치고 우스운 노래를 그럴 때면 필립은 곧잘 재미있게 불렀다. 우스운 노래를 부를 때면인데 그럴 때면 하였습니다. 저녁마다 방에서 필립이 혼자 책을 읽노라면 위층에서는 그리피스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럴 때면 필립은 곧잘 파리의 아틀리에에서 로우슨과 플라나간, 클러튼 같은 친구들과 함께 예술이며 도덕 또는 현재의 연애 사건에서부터 미래의 명성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의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던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언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영웅적으로 행동하기는 쉽지만 그 결과를 견디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학과가 지루해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실험 교수들에게 질문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졌으나 강의를 듣고 있어도 주의는 자꾸 산만해지기만 했다. 해부학이라는 것도 정말 형편없는 학문으로 그냥 무턱대고 많은 것을 외우기만 했다. 해부 자체도 지루했다. 교과서의 해부도나 병리학 표본실에 있는 표본만 보면 훨씬 간단히 알 수 있는 것도, 괜히 수고스럽게 해부까지 해서 신경이며 동맥을 드러낸다는 것도 정말 쓸데없는 일로만 여겨졌다. 때때로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생겼지만 친한 친구는 사귀지 못했다. 친구라곤 해도 특별히 그들과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일에 그가 애써 관심을 보이려고 하면 그들은 그가 보호자인 채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만 좋으면 마구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런 성질의 인간도 아니었다. 언젠가도 어떤 친구가 필립이 미술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방면이라면 자기도 취미가 있다며 그와 미술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원래 필립이라는 사람은 다른 의견에는 절대 못 참는 성질인데다 상대의 생각이 너무나도 통속적임을 안 다음부터는 그가 묻는 말에 그냥 대답만 하게 되었다. 그도 역시 자기의 평판이 좋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들의 기분을 맞추어주고 싶지는 않았다. 퉁명스런 대답을 들을까봐 정다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결국 옛날부터의 버릇인 사람을 싫어하고 말없이 냉담한 그늘 속으로 숨어버린 셈이었다. 말하자면 지난날의 학교 시절과 똑같은 경험을 다시 맛본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의학생 생활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대개는 혼자 있을 수 있었다. 필립 쪽에서 별로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는 예의 그 얼굴이 하얀 청년, 학기 초에 알게 된 던스포드와 친하게 되었다. 물론 던스포드 쪽에서도 그와 친하게 된 이유는 단지 서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라는 것뿐인 듯했다. 런던에는 별로 친구가 없는지 두 사람은 곧잘 토요일 밤이면 뮤직홀의 싸구려 좌석이나 극장의 입석을 찾아갔다.
그는 머리는 좀 나빴지만 성격이 원만해서 결코 화내는 법이 없었다.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만 하므로 필립이 웃으면 그도 따라 싱글싱글 웃었는데 그의 웃는 표정은 무척 좋았다. 필립은 적당히 상대를 놀리고 있었지만 그는 필립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다. 필립은 그의 솔직성과 또 재미있고 감수성이 강한 성질이 싫지 않았다. 필립이 스스로 결여되어 있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던스포드는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곧잘 의사당 거리에 있는 찻집에 차를 마시러 갔다. 거기에 있는 여자 종업원 한 사람을 던스포드가 몹시 좋아했기 때문이다. 물론 필립은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허리가 가늘고 평평한 가슴에 귀가 크고 여윈 여자였다. 파리 같으면 저런 여자는 끝들도 보지도 않을 거야. 필립은 경멸하듯 말했다. 하지만 얼굴이 멋진데 얼굴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긴 그녀는 이목구비가 잘 정돈된 얼굴, 파란 눈에 이마가 넓어 자세히 보면 레이턴경, 알마 타디마, 그리고 수많은 빅토리아 왕조 화가들이 마치 그 무렵 그리스 미인의 전형처럼 생각하고 있던 그런 형태의 여인이었다. 머리숱이 꽤 많은 모양인지 그것을 독특한 모양으로 묶고 앞 입안은 이른바 알렉산드라식으로 짧게 잘라내렸다. 그녀는 빈혈증이 심한 듯 얇은 입술에는 핏기가 없고 살결은 엷은 녹색으로 곱다면 곱다고도 할 수 있었으나 혈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이마만큼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손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무척 애를 쓰는지 작은 손은 희고 가늘었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싫은 듯 일하고 있었다. 던스포드는 여자에게 무척 수줍음을 타서 그녀와는 도무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필립에게 계속 도움을 청했다. 핑계만 만들어주면 돼. 다음은 나 혼자 할 테니까. 필립은 그를 위해 한두 마디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자는 그냥 짤막짤막 대답할 뿐이었다. 이쪽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다 아직 어린애고 그녀에게는 어차피 학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자는 그녀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데 던스포드도 알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독일 사람 같은 연한 갈색 머리에 더부룩하게 수염을 기른 한 남자만은 그녀한테서 꼭 특별히 친절한 대답을 듣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너 번 재촉을 하고 나서야 겨우 그녀에게 두 사람이 마실 차를 주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알지 못하는 손님에게는 무척 쌀쌀하고 도도했다. 또 친한 친구와 이야기라도 할 때는 다른 손님의 급한 독촉 따윈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여자였다. 다과를 주문하는 여자 손님에게는 무척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도 용케 지배인에게 불평을 하지 않게 하는 비결만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던스포드가 그녀의 이름이 밀드레드라고 말했다. 다른 여종어머니들이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무슨 여자 이름이 그래? 필립은 말했다. 왜 좋은 이름 아니야? 멋은 꽤 내리고 했군. 마침 그날에 예의 그 독일 사람이 와 있지 않았다. 그녀가 홍차를 가지고자 필립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의 그분이 오지 않았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쌀쌀한 목소리였다. 그 수염이 누런 양반 말이에요. 이제는 딴 곳으로 옮긴 모양이죠. 쓸데없는 참견 마세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만두셨으면 좋겠군요. 그녀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선 1, 2분 동안 달리 주문할 손님도 없었으므로 의자에 걸터앉아 손님이 놓고 간 습관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에이, 이 바보 친구야,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 던스포드가 말했다. 나야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든 알게 뭐야. 그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역시 불쾌했다. 이쪽은 퍽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녀 쪽에서 화를 낸 것만은 확실했다. 그래도 뭔가 대화의 길을 열어보려고 계산서를 청할 때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았다. 그런 말도 못 걸겠군요. 저는요, 손님한테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심부름만 해주면 그만이에요. 손님들과 잡담할 의무도 없고 또 아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서를 앞에 놓자 다시 아까의 자리로 돌아갔다. 필립은 화가 나 얼굴이 새빨개졌다. 캐리, 자네도 어쩔 수 없군. 밖으로 나오자 던스포드가 말했다. 버릇없는 여자야. 저런 찻집엔 두 번 다시 안 갈 거야. 던스포드에게 한 그의 발언이 꽤 영향력이 컸던지 그는 드디어 찻집까지 바꾸고 말았다. 던스포드는 곧 다른 여자를 발견하여 그녀와 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필립에게 한 말 대답이 괴로운 기억에서 잊힌 건 아니었다. 그녀가 친절하게 대답했더라면 필립은 그녀를 완전히 잊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녀가 그를 싫어한 것이 분명했다. 사실은 그것은 남자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어떻게든 보복을 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옹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자 더욱 참을 수 없는 심정이었다. 며칠간은 굳은 결심으로 절대 안 간다고 버텨보았지만 감정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되다 이번에는 그녀를 만나는 것쯤 어떠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면 오히려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어느 날 오후였다. 필립은 약간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갈로 열고, 왜냐하면 스스로도 그 나약함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핑계로 마침내 던스포드를 남겨두고 혼자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찻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 곧 그녀의 모습이 보여 그는 곧장 그녀의 담당 테이블에 가 앉았다.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었던 것에 대해 그녀 쪽에서 무언가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기다려 보았지만 그녀는 주문만 받으러 왔을 뿐 그 밖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에게도 우리 집엔 처음 오셨군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었다. 아무튼 낯이 익다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잊어버렸는가 미심쩍어 그는 여자가 홍차를 가져왔을 때 시험삼아 물었다. 전에 같이 왔던 내 친구 오늘 밤에도 왔었어요? 아니요, 요즘은 통 뵐 수 없어요. 그것을 계기로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다 또 묘하게 신경질이나 얼핏 할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여자 쪽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가버리고 말았다. 결국 한마디 할 기회도 없이 계산서를 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다시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네요. 그렇죠? 이런 말까지 해야 되다니 정말 화가 났다. 왜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건지 자신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날씨가 어떻든 제겐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저는 온종일 이 안에만 있어야 하니까요. 묘하게 귀에 거슬리는 사람을 깔보는 말투였다. 날카로운 말이 입까지 튀어나와서나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겨우 누르며 혼자 생각했다. 정말 아주 건방진 말이라도 해주면 곧바로 지배인한테 얘기해 목을 자를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 56장. 필립은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는 비닐적 여자 종업원 따위가 무슨 말을 하든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것이 바보같이만 여겨졌다. 그런데도 그는 무언가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물론 그 일을 아는 것은 던스포드 한 사람뿐이고 그도 지금쯤은 다 잊어버렸을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도 필립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씻어야만 가슴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모로 궁리해 보았다. 그리고 일단 매일같이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쪽에서 먼저 불쾌한 인상을 준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상점은 지워버릴 자신이 있었다. 하여튼 감정이 예민한 사람의 기분을 언짢게 할 말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해보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들어가서 안녕 하고 말하면 여자 쪽에서도 그대로 대답했다. 어떤 때는 혹시 여자가 먼저 그런 인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말을 중얼거렸다. 그것은 때때로 그녀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점잖은 사람 앞에서는 별로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차를 주문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걸까 보냐고 언제나 하는 안녕 소리도 안 하고 찻집에서 나와버렸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다음 날이 되어 차 시간이 가까워오면 다른 일을 생각하려고 해보아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단념한 채 그는 중얼거렸다. 뭐 가고 싶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갈까 말까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 찻집에 닿았을 때는 7시에 가까웠다. 전 이제 오시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앉아 그녀가 말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뛰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좀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사람의 몸뚱이를 자르고 그러셨죠? 뭐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당신 학생이죠?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호기심이 만족된 모양인지 그녀는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휙 저쪽으로 가버렸다. 시간도 늦고 당번 테이블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열심히 소설책을 읽었다. 아직 6펜스짜리 값싼 소설이 나오기 전이어서 그 대신으로 그 근방의 삼류 문사가 주문대로 마구 써갈기는 싸구려 소설들이 교양이 얕은 대중을 상대로 마구 팔리고 있었다. 필립은 기분이 좋았다. 어쨌든 여자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다.
이제 곧 내 차례가 올 것이다. 그때야말로 마음껏 쏘아줘야지. 가슴 가득히 있는 대로 모욕을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보니 확실히 옆 얼굴만은 아름다웠다. 이런 계급의 영국 처녀 가운데서 곧잘 이렇게 숨막힐 듯한 완벽한 미모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대리석처럼 차가운 얼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약간 푸른기가 도는 고운 살길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인상마저 풍겼다. 여자 종업원들은 모두 똑같이 무늬 없는 검은 옷에 하얀 앞치마, 그리고 소매에 하얀 단을 대고 머리에는 조그만 모자를 쓰고 있었다. 빌립은 주머니에 있던 종이 조각에 엎드리듯 하고 책을 읽는 여자의 모습, 갈로 속에 한자 한자를 입속에서 응얼거리며 읽고 있었다. 그 여자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지금 그림을 다 그리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 그것은 참으로 뜻밖의 묘안이었다. 왜냐하면 이튿날 필립이 찻집에 가자 여자가 웃으며 말했던 것이다. 당신은 그림을 그릴 줄 아시는군요. 몰랐어요. 사실은 파리에서 2년간 그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젯밤 두고 가신 그 그림 말이에요. 지배인님께 보여드리더니 무척 놀라시던데요. 그 그림 저예요? 아, 그럼요. 그녀가 그의 차를 가지러 가자 또 다른 여자가 와서 말했다. 로저스를 그린 그림 저도 봤어요. 아주 닮았던데요. 똑같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들었다. 계산을 치를 때 그녀가 다가오자 시험삼아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어머, 제 이름을 아시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친구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조금 전에 내 그림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 때. 쟤도 한 장 그려줬으면 좋겠대요. 하지만 그려주면 안 돼요. 그려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모두 그려달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곧 그 말에 이번에는 깜짝 놀랄 소리를 불쑥했다. 늘 같이 오시던 그 젊은 분 어찌 되셨어요? 다른 데로 가셨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예쁜 분이었어요. 필립은 정말 기묘한 느낌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 잘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사실 던스포드는 머리를 멋지게 다듬어 넘기고 혈색 좋은 얼굴에 언제나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그러한 장점들을 필립은 부럽게 생각하며 떠올렸다. 아, 그래요. 그 친구 요새 연애하느라고. 그는 픽 웃으며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필립은 다시 한번 오늘의 대화를 남김없이 되풀이해 보았다. 확실히 그녀는 그에게 친절했다. 기회가 있으면 더 완전한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말해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좋아하겠지. 재미있는 얼굴인데다 옆 얼굴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그 빈혈증 같은 얼굴빛마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무엇을 닮았을까? 처음에는 완두콩 수프를 떠올렸지만 이내 그것은 화가 나서 지워버리고 노란 장미의 꽃잎, 그것도 꽃잎이 활짝 피기 전에 마구 뜯어내버렸을 때의 그 꽃잎의 색깔을 마음에 그려보았다. 그녀에 대한 나쁜 감정은 어느새 없어져 버렸다. 이제 보니 별로 나쁘지 않은 여자인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 여자의 말에 기분이 상하다니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였다. 분명히 그가 나빴다. 여자 쪽에서는 이쪽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그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했다. 여자는 그의 그림 솜씨가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재능을 알게 된 뒤로는 전보다 더 흥미롭게 그를 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견딜 수 없었다. 낮에도 가볼까 생각했지만 그때쯤은 손님이 너무 많아 이야기할 틈이 없을 것 같았다. 던스포드와 함께 차를 마시는 습관도 없어져 정확히 4시 반이 되자, 그것도 관로 속에 그것도 몇 번이나 시계를 보았던가 되어 있네요. 정확히 4시 반이 되자 혼자 찻집에 나타났다. 밀드레드는 그의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보이다가 그 뒤로 통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예의 그 독일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웃고 있었다. 빌립은 그녀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저속한데 놀랐다. 그가 이름을 불렀으나 그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다시 불러보았으나 여전히 겉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만 화가 치밀어 단장으로 테이블을 소리나게 두드렸다. 그제야 그녀는 셀쭉한 얼굴로 그에게 왔다. 안녕하십니까? 무척 서두르시는군요. 그녀는 전에 그가 여러 번 본 일이 있는 그 거만한 태도로 필립을 내려다 보았다. 아니, 그냥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주문만 해주시면 뭐든지 갖다 드려요. 당신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홍차하고 토스트. 필립은 용건만 짧게 대답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마침 스타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홍차를 가져왔을 때에도 열심히 그것만을 읽었다. 계산서를 주시죠. 그러면 당신에겐 더 볼 일이 없을 테니. 그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녀는 계산서를 써서 테이블 위에 놓고는 다시 그 독일 사람한테로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 눈을 빛내며 그에게 무언가 얘기했다. 그 남자는 독일인 특유의 둥근 무리와 몹시 안색이 나쁜 중간 키의 사내였다. 더부룩하고 빳빳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연미복에 회색 바지를 입고 굴다란 금시계줄을 번쩍거리고 있었다. 필립은 다른 여자들이 자기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뭔가 의미 있는 눈길을 주고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틀림없이 자신을 비웃는 거라고 생각하자 온몸의 피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다. 어쩌면 저런 여자가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번 다시 이 찻집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너 같은 건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거기에서 그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튿날 그는 일부러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다른 여자에게 차를 주문했다. 독일 사람은 그날도 와 있고 그녀는 그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필립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다. 필립은 찻집을 나올 때 일부러 그녀와 부딪힐 순간을 골랐다. 그리고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듯 그녀를 보았다. 그는 이런 일을 사나흘 동안 되풀이했다. 그녀가 자기에게 곧 무슨 말이라도 걸지 않을까 하는 계산에서였다. 이를테면 왜 자기 테이블에 오지 않게 되었느냐는 것쯤은 물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오를 담아 퍼부어 주리라. 그는 그 말까지도 마음속에 준비해 두었다. 그런 일로 마음을 쓴다는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어떻게 자기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밀드레드는 또 한 번 필립을 굴복시킨 셈이었다. 그 독일 사람은 또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지만 필립은 여전히 다른 테이블에 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본체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녀가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쪽에는 다른 수가 있는 걸 그는 혼자 끄덕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다시 먼저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가 다가오자 한 주일 동안 쌀쌀하게 대했던 것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의 쪽에서 먼저 저녁 인사를 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두근거리는 가슴의 고독만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다. 마침 그 무렵 뮤지컬 코미디가 한참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으므로 밀드레드에게도 보러 가자고 하면 반드시 좋아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저 이봐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언제 우리 저녁이나 같이 하죠? 끝난 뒤에 뉴욕의 미인이나 구경하러 갑시다. 못하면 무대 바로 옆자리를 2개 마련해도 좋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끌기 위해 일부러 나중 말을 덧붙였다. 보나마나 이런 여자들이 구경을 간다면 싸구려 걱정이 틀림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남자가 데려간데도 2층 입석 이상은 아닐 것이 뻔했다. 그런데 밀드레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가도 좋아요. 그럼 언제로 할까요? 전 목요일에 일찍 끝나요. 약속은 되었다. 밀드레드는 헌힐에서 숙모와 같이 살고 있었다. 연극은 8시에 시작되니까 7시까지는 저녁을 마쳐야 했다. 그럼 빅토리아역 2등 대합실에서 만날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물론 즐거워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왠지 모르게 필립은 불쾌했다. 57장 필립은 여자가 말한 시간보다도 30분이나 일찍 빅토리아역에 가서 2등 대합실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여자는 오지 않았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여 그는 플랫폼으로 나가 교회 열차가 도착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았다. 약속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여전히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초조해졌다. 다른 대합실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갑자기 심장이 뚝 꺼쳤다. 뭐야, 여기 있었군요. 난 또 오지 않을 줄 알았지.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냥 돌아갈까 생각하던 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2등 대합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1등 대합실도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2등 대합실까지 가겠어요? 안 그래요? 필립은 자기가 틀렸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 마차를 탔다. 식사 어디서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아델파이를 생각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무 데라도 좋아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다.
기다리게 해서 속이 비뚤어진 모양으로 필립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제대로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질이 낮은 검은 외투를 걸치고 털칠로 짠 셔워를 머리에서부터 둘러쓰고 있었다. 이었고 두 사람은 식당에 도착하여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다. 밀드레드는 만족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탁상 위 램프에 씌운 붉은 갓, 금색 찬란한 여러 장식품들, 커다란 거울 따위가 식당 안을 무척 화려하게 보이게 했다. 저 여긴 처음이에요. 그녀는 말하면서 필립에게 방긋 웃었다. 그녀는 외투를 벗었다. 보니까 목둘레를 사각으로 판 새파란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여느 때보다 한결 공들여 빗었다. 필립은 샴페인을 주문했는데 그것이 나오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청난 낭비군요. 왜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왜 샴페인을 주문해서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되물었다. 마치 샴페인 이외의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 것처럼. 난 당신이 극장에 가자고 해서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대화는 그다지 쉽사리 이어지지 않았다. 밀드레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필립은 자기가 그다지 재미있는 이야기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을 보면서 그의 말은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필립은 한두 마디 농담도 해보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아주 정색을 하고 받아들였다. 오직 한 번 그녀의 눈이 빛난 일이 있었는데 그건 그가 찻집에 있는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였다. 그녀는 여지배인이 무척 싫은 듯 그 여자의 부정과 사생활 같은 것을 꼬치꼬치 말해주었다. 그 여자만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참겠어요. 게다가 그 뻐기는 꼴이라니 가끔 난 모두 폭로해버릴까 생각한다니까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만 난 다 알아요. 그게 뭐예요 안다는 게? 그 여자 말이에요. 가끔 주말이 되면 남자와 함께 이스트본에 가요. 난 다 알아요. 우리 찻집에 있는 애 말인데요. 그의 언니가 남편하고 거기 갔다가 만났다지 뭐예요. 저 그 여자하고 같은 집에 하숙한 일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 여자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것점은 다 알고 있어요. 필립은 여자의 잔에 샴페인을 따라주었다. 샴페인이라도 좀 마시면 상냥해지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처럼의 미래다. 어떻게 좀 잘 해보고 싶었다. 보니까 여자는 나이프를 마치 펜대를 잡듯 움켜잡고 술잔을 들 때는 새끼손가락을 쏙 내밀곤 했다. 그는 화제를 여러모로 바꾸어 보았지만 상대의 입은 여전히 무뚝뚝하기만 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독일인과 얘기할 때면 그보다 10마디는 더 했고 가끔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그것을 생각하자 몹시 불쾌했다. 식사를 마치자 그들은 극장으로 갔다. 교양을 자랑하는 필립인 만큼 뮤지컬 코미디 같은 것은 경멸하고 있었다. 대사도 천하거니와 음악도 무척 평범해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프랑스가 훨씬 위쪽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밀드레드는 아주 재미있는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댔고 때때로 웃어 참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힐끔힐끔 그를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고는 마치 흠뻑 빠진 사람처럼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벌써 7번째 봐요. 제 1막이 끝나자 그녀는 말했다. 그렇지만 7번을 더 봐도 좋겠어요. 그녀는 주위의 입석에 있는 여자들에게 무척 관심을 기울여 화장을 짙게 한 여인이며 가발을 한 여인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웨스트 엔드, 런던 최상류층에 상류층이 사는 곳이랍니다. 웨스트 엔드 여자들은 정말 몰치미하군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죠? 나는 남의 머리칼이라고는 한 올도 없어요.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말했다. 그녀가 칭찬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건 흠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걸 생각해서 필립은 걱정이 되었다. 내일이 되면 이 여자는 틀림없이 찻집에 있는 여자들에게 그가 가자고 해서 놀러 가긴 했지만 그렇게 지루한 남자는 처음 보았다며 찌꺼릴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싫은 여자였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 여자와 같이 있고 싶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물었다. 재미있었어요? 그럼요. 언제 다시 한번 가주겠어요? 네, 좋아요. 결국 이런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쌀사람을 생각하자 그는 못 견딜 정도로 기분이 언짢았다. 당신 말로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는 것 같군요. 그럼요. 연극 구경 가는데 남자 없어 못 가겠어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같이 가자고 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필립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윽고 정거장에 닫자
표 파는 곳으로 나갔다. 전 통근차를 타겠어요. 밤도 늦고 하니 괜찮다면 집까지 바래다주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자를 위해 편도를, 자기를 위해서는 왕복을 끊었다. 그가 객차의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매너가 좋군요. 그것만은 말해두죠. 딴 손님들도 자꾸 밀려드는데 그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제는 더할 얘기도 없었다. 두 사람은 헌일에서 내리고 그는 그녀의 집이 있는 집 모퉁이까지 배웅해 주었다. 자,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요. 손을 내밀며 그녀가 말했다. 집 앞까지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이 무서우니까요. 공연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건 듣기 싫어요. 작별 인사를 하기가 무섭게 그녀는 가버렸다. 깜깜한 어둠 속에 그녀의 하얀 시올만이 보였다. 혹시 뒤돌아보지는 않을까 은근히 기대해 보았지만 그녀는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 들어가는 집을 보아두었다가 그는 그 집 가까이로 가보았다. 평범한 누른 벽돌로 지은 아담한 집인데 그 근처의 집과 조금도 다름없었다. 한참을 그냥 서성대고 있노라니까 옆곳 맨 위층에 불이 꺼졌다. 필립은 천천히 역을 향해 온 길을 돌아갔다.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밤이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야릇한 심정이었다. 자리에 누워서도 흰 털실 셔워를 쓰고 객차 한 구석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다음 만날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섬세한 야윈 얼굴과 푸른기가 도는 살결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그녀와 함께 있어도 별로 행복하진 않았지만 헤어지고 나니 더욱 쓸쓸했다.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몸을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 상상이 끊임없이 일어나 눈은 아주 말똥말똥해지고 말았다. 그 입술이 엷은 창백한 입가에 키스하고 싶었다. 마침내 본심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아, 마침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곧잘 사랑을 하고 있는 자신을 꿈꿀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언제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다. 어떤 무도회에 그가 들어간다. 그의 눈은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몇 사람의 남녀 위에 떨어진다. 그러자 그중 한 여자가 우연히 뒤돌아본다. 그 여자의 눈길이 그의 눈길과 만난다. 순간 그는 숨이 막힐 듯이 놀란다. 여자도 똑같이 놀란다는 것을 그는 왠지 모르게 알게 된다. 그는 돌처럼 빳빳이 서 있다. 여자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어두운 밤 같은 눈을 한 미인이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새카만 머리에는 몇 개의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다. 두 사람은 주위의 다른 이들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은밀히 바라보고 서 있다. 그는 곧장 그녀를 향해 다가간다. 그녀도 약간 그의 쪽으로 몸을 움직인다. 두 사람에게는 이미 정식 소개 따위는 필요 없다고 느껴진다. 그가 먼저 입을 연다. 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쭉 당신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도. 그녀는 속삭이듯 말한다. 저와 춤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내민 그의 두 팔에 여자는 몸을 내던지듯이 안겨온다. 그리고 두 사람은 춤을 춘다. 그런 때는 언제나 필립도 절름발이가 아니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멋진 춤. 당신처럼 춤을 잘 추시는 분은 생전 처음이에요. 여자는 그날 밤에 예정을 모조리 어기고 끝까지 그와 춤을 춘다. 당신을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언젠가는 꼭 만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호호라는 남녀가 모두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떻단 말인가. 그들은 이제 사랑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온다. 그 여자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고 기다리는 마차에 태운다. 파리로 떠나는 마지막 열차와 마침 시간이 맞는다. 별이 빛나는 조용한 밤에 미지의 나라로 달리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하는 이 공상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자기가 밀드레드 로저스와 연애를 한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첫째, 그 이름부터가 싫었다. 미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 바싹 마른 몸매가 무엇보다 싫었다. 오늘 밤 처음 한 사실이지만 이브닝 드레스 밑으로 늑골이 확실히 튀어나와 보였다. 그녀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입이 싫었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얼굴색도 왜 그런지 불쾌했다. 하여튼 무척 평범한 여자였다. 멋도 아무것도 없었다. 유치한 소리만 자꾸 해대는 것을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였다. 뮤지컬 코미디를 보며 킬킬대고 웃던 그녀의 그 천박한 웃음소리,
그리고 유리잔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일부러 쪽 내밀던 기다란 손가락도 생각났다. 말하는 거며 동작, 행동 모두가 묘하게 고상한 채 하려는 것이 더욱 싫었다. 그리고 그 답답한 태도, 몇 번이나 뺨을 갈겨주고 싶었는지 몰랐다. 그런데 돌연 이유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괄호 속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괄호, 혹은 그 갈겨주고 싶다고 생각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작은 귀나 무어가 문득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격한 연정이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그 여윈 호리호리한 몸을 두 팔로 껴안고 그 핏기 없는 얼굴에 키스가 하고 싶었다. 그 약간 파리한 뺨에도 살짝 손끝을 대보고 싶었다. 그녀가 한없이 사랑스러웠다. 그는 지금까지 사랑이란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해주고 온 세상이 봄날처럼 화창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환희에 찬 행복감을 그려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영혼의 굶주림이요, 가슴 아픈 그리움이요, 쓰디쓴 괴로움이었다. 언제부터 이러한 심정이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기억하는 것은 처음 두어 차례를 빼놓고는 그 찻집에 들어갈 때마다 희미하게 가슴이 쓰리던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에게 말할 때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버리면 쓸쓸했고 그녀가 그에게로 오면 절망을 느꼈다. 그는 침대 속에서 강아지처럼 몸을 펴었다. 이 끝없는 영혼의 고통을 나는 대체 어떻게 견디어 나가려는 것일까? 그런 것을 그는 생각했다.